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희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이 논란의 중심에 선 기무사가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들의 어쨌든 존폐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통령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 수집에 굉장히 열을 올렸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군인권센터 주장대로요, 군 지휘권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속 상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방장관의 통화 내역까지 감청을 했다. 뭐 민간인을 기무사가 감청을 했다. 이거는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좀 여러 가지 뭐 충격이었죠.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예. 또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를 기무사가 감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군 소식통에 따르면 감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기무사가 기본 업무로 이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군내 유선전화 있지 않습니까? 예. 유선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통화가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광훈 국방부 장관은 2년 이상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대통령과 3번 이상은 통화를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 그 가능성을 또 완전히 닫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기무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을 물론 뭐 군통신선이지만 기무사가 감청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기무사 개혁안 뭐 점점 고강도로 세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건 2일입니다. 2일이라고 해봐야 내일 모레거든요. 내일 모레 이제 기무사 개혁안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기무사 뭐 간판 떼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기무사 개혁의 방향을 예. 보안과 방첩이라고 하는 예. 기무부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축소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뭐 저는 그런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필요한 조직을 없애는 것으로 그쳐야지,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보안이나 이 방첩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예. 이것은 피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작지만 강한 보의 기무사, 그러니까는 방첩과 보안에서는 훨씬 더 유능하고 예. 강한 기무사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그 기무사의 발전 방안이 들어가 있는 개혁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 기무사 개혁에 뭐 이 기무사 지금 다 합치면 이 자료에 보더라도 한 4,000명밖에 안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15년 전에, 이게 지금 15년 전 일이거든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네. 통화 내역을 감청했다, 이 내용이요. 군인권센터의 그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황상 그랬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뭐 다들 이제 그렇게도 보지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감청하려고 한 것이냐, 예. 아니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쓰는 군용 전화기를 기무사의 자기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 상대가 대통령이니까 그럼 감청하다 말고 끊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까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통화까지 감청하게 됐다는 건데, 저는 이걸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예. 정말 기무사가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불법적으로 감청하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알려질 수 있는데, 예. 사실관계가 그렇지는 않다. 이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기무사 본연의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한 일과 그걸 넘어서서
정말 불법적으로 한 일은 좀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 점에서는 군인권센터는 뭐 폭로하는 시민단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나 기무사령부가 비록 15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선인지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예. 불필요한 불안감 같은 거 예.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 그러면은 왠지 국가 어떤 조직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군인권센터.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박 교수님. 예, 방금 그 지적은 고 박사 이야기가 100%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이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더 올라가서 보안사령관을 맡았을 때의 어떤 이 쿠데타라든가 뭐 그런 것과 그 잔영이 아마 비춰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청와대건 뭐 국정원이건 간에 군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남재준 전 원장이라든가 예. 김장수 전 장관 그리고 김관진 그렇게 해서 뭐 하나의 같은 건 아니지만 일종의 특정한 군 라인이 좀 형성돼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무사령관을 누구로 만드냐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예. 당연히 국방부 장관도 이 일종의 사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기무사령부를 아예 없애야 되느냐 기능은 남겨두느냐 이 문제는요 사실 놓칠 뻔했어요. 지금 예. 국방계획 2.0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송영무 장관이 해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저도 이제 거기 계획위원회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방계획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방산 비리 산업까지 뭐 사병을 군축 잔축 줄인다는 것은 주요 내용은 아니고요. 예. 무기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계획은 불가피한 거고 쭉 해왔던 과제였는데 기무사령부에 대해서 이걸 없앨 것인가 아니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를 갖다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조직을 외곽에 둘 게 아니라 외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국방부 장관 직속 하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되고 예. 마침 내용의 심각함을 떠나서 국방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저는 등장했다고 봅니다. 예. 자, 기무사 관련 이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요. 그간 공개적으로 기무사하고 대립해온 송영무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이 실릴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에 관한 양측의 입장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뭐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데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은 청와대 지시예요. 군인으로서 청와대 지시에서 구성된 TF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송 장관도 그렇고요. 기무사 장성이나 부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서는 TF에서 나온 결과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무사 개혁 본격화되면서 송 장관에게 이 대통령과 그 국방장관의 15년 전 얘기지만 통화 내역까지 감청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송 장관 쪽에 힘이 확 실리면서 해임해야 되는 건 아니냐,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박 교수님? 저는 송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매끄럽게 못했다는 것뿐이지 예. 사실 여기에 관련된 크나큰 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무 장관이 개인적으로 독특한 말투와 내용들이 예.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다 보니까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국방 계획을 하기 위해서 육사 출신 아닌 사람을 일부러 고른 사람이고 예. 국방 계획이라는 큰 과제를 본다면은 송영무 장관만한 사람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을 실어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여전히 송영무 장관은 국방 계획의 주체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조직보다도 예. 그 지휘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는 조직 아닙니까? 영이 좀 살아 있어야죠. 지금 국방장관은 국방개혁도 책임지지만 예.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평소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일련의 공방 과정에서 저는 국방장관으로서의 최소한
지켜야 될 권위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국방개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기무사개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국민적 신뢰하에서 밀어붙이려면 예. 저런 리더십으로는 좀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국방개혁을 위해서도 저는 송영무 장관의 빠른 경질이 불가피해졌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각자 조금씩은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이 어제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병준 위원장의 입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사회가 뭐 어쨌든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힘을 모아서 국가를 새롭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 봉화 방문하면서 통합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겨냥해서는 국가주의 좀 심한 거 아니냐, 과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국가주의 얘기를 했었죠. 현 정부가 국가주의 경향이 있다.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26일 날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가의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폭식 조장하는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먹방을 얘기하는 거죠. 많이 먹는 프로그램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밝히면서 이른바 먹방 규제 논란이 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민이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것이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국가주의 논란이 일었고 그러자 이제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또 김병준 위원장 간에 설전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해찬 의원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가주의적 발상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이해찬 의원은 그건 상당히 그 마이크로한 그러한 지적에 불과하다. 일정한 어떤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그러자 다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로한 것이 모여서 매크로가 되는 거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국가주의 논쟁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봉화 마을 가서 뭐 국가주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조금 뭐 불만이나 뭐 공격을 일정 부분 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당 가치 정립을 맡기겠다 한 위원장이 친박 인사죠. 유민봉 초선 의원 박근혜 정부 이 초창기에는 청와대 수석으로 있었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었고 또 불출마 선언까지 한 분이신데 이분한테 또 맡길 필요가 있냐 이제 또 당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뭐 그렇게 그 깔끔한 인선 같진 않죠.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노무현 정신을 계속 얘기하는데 유민봉 의원은 아마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신을 계속 얘기할 운명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이론 또는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조화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겠죠. 그 점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한 가치 혁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려운 과제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어수선하게 이걸 진행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아까 뭐 먹방 이른바 먹방 가지고서 뭐 두 사람이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마크로 이 작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흡연이 작은 문제 같습니까? 아니죠. 비만은 흡연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전 세계가 국가적 의제로 이미 받아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 문제는 단순히 그 개인 건강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또 다른 표현으로까지 지금 인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작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논쟁을 하는 두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어느 선에서 어떤 수준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야지. 예. 도대체 지금 이 지구상에 완전한 시장주의자, 시장만 있는 국가. 없죠. 완전히 국가만 있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맞는 최적화된 이 시장 모델이고 최적화된 국가 시장 관계 모델이냐 예. 이걸 고민해야 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모델을 갖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지 예. 무슨 사안마다 국가주의적 경향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만 하면 비판하는 것까지는 다들 공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한국당이 생각하는 이 시장 국가 모델은 뭐냐 예. 이런 질문이 곧바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논쟁을 생산적으로 좀 더 심화시켜가는 이런 그 김병준 위원장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야당이 성공하고 김병준 위원장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야당이 있어야지 좋은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김병준 교수를 잘 압니다마는 국가주의란 단어는 잘못 썼어요. 예. 자꾸 연연해하고 마치 이것이 문재인 정부하고 좌파 정부하고 대립각을 갖는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죠. 정부가 큰 정부가 있고 자상한 정부가 있고 그냥 시장에 어느 정도 맡겨주는 작은 정부가 있고 뭐 이렇게 나가는 논쟁은 몰라도 국가주의란 말을 자꾸 붙이는 것 자체는 저는 무시해버려도 된다는 보고요. 일단 저 김병준 위원장이 좀 성공했으면 좀 좋겠는데 지금 봉화마을에 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과연 그럼 간 이유가 뭐냐. 이념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걸로 가는 건 결코 아닐 거예요. 저는 내부 수리를 하러 간 보수의 내부를 완전히 뜯어고치러 간 저는 비대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말 그 안에 있는 정치인들, 기업인들, 보수를 이끌어갈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그것을 저는 주로 해야 되고요. 물론 야당의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니까 대립각을 갖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대위원장하고 통상적인 당대표는 다릅니다. 통상적인 당대표면 대립각을 갖는 게 주예요. 예. 그러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에 암 종양이 있다고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거하고 그래서 내부의 논쟁과 토론 끝에 보수가 어떻게 나갈 건가 나와야 되는데 예. 이렇게 교수같이 바깥에 토론만 해보면 내부 문제가 하나 정리가 안 되고 아까 윤민봉 의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저거 넣은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친박으로부터 불편한 것을 없애고 싶은데 그중에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교수 출신인 유민봉 아닌가? 또 행정하니까 또 아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그렇죠. 그런 시기에 있고요. 예. 갖고 과연 이 자유한국당이 긴장할 것인가? 그래서 보다 아직 초반전이니까 비대위원장을 무서워할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예.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좀 혁신을 좀 전념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야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 분이 좀 적게 가지시는 것 같은데 국가주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비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비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혈압, 당뇨, 뭐 혈관 질환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고 국민건강보험과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소득이 많을수록 비만율이 훨씬 낮다 이런 통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국가가 아예 모르는 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접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드루킹으로부터 USB를 건네받은 특검팀 USB에 들어있는 파일을요 단서로 수사 진행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 의혹 관련 인물 5명을 무더기로 소환을 했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 진행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언론을 통해서는 특별히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30일 절반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서유기 박아무개 씨, 또 드루킹의 측근 그 도아무개 변호사 등 경공모 핵심 인사 4명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 아무개 씨 등 5명을 어제 소환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메신저 대화 내용 이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3월 19일 날 그러니까 예. 드루킹 김 씨가 체포되기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전부 다 이 USB에 담아가지고 측근에게 보관을 시켰다가 이것을 이제 특검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USB 안에서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 씨로부터 재벌 개혁과 관련된 공약, 의견을 좀 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지난해 1월 5일인데
그 대화 내용이 거기 이제 캡처가 돼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 씨에게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와 관련된 것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면 목차라도 보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대화를 했고 드루킹 김 씨가 알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대화를 하고 1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이제 김경수 지사가 물어보는 내용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USB 안에 캡처돼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최근 들어서 김경수 지사를 만날 때마다 정책 관련된 문건을 종이로 출력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2월에 공동체를 통한 재벌 개혁 계획 보고라는 이른바 재벌 개혁 방안과 관련된 문건을 드루킹 김 씨가 만든 것으로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건과 김경수 지사의 관계, 역할 이런 것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한 5-6번 정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한 7-8번 정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재벌 개혁 관련해서 공약을 러프하게라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 목차만이라도 만들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단순한 지지자고 선풀 운동을 달고 이런 관계는 확실히 훌쩍 뛰어넘은 거 아닌가요? 하여튼 드루킹이 3단 뛰기 정도로 껑충껑충 뛰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드루킹은 다재다능한 사람 같아요. 예. 저도 어떤 특정 분야의 엄청난 전문가 교수 중 하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여론조사한 사람과 이야기하면은요. 현실적 감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고 의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자인데 재벌 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대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볼 문제라고 저 입장에는 생각하고요. 그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 뭐 성공한 특검, 실패한 특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특검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특검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정치적 타입이다 보니까 성공률은 크게 높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이제 방향을 좀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 관계자 이름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김경수 지사는 당연하게 그걸 활용했던 고객이고 더 나아가서 불법을 공모하고 조장까지 했냐는 이제 또 그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드루킹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어떠한 불법 행위고 무슨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실질적인 소위 팩트라고 그러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저는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단계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특히 드루킹 본인과의 어떤 수사 그 내용을 저는 오히려 브리핑을 해준 게 저는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고 박사님. 지금까지 드루킹은 댓글 조작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은 댓글 조작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 뭐 워낙 그 경황 없이 치러진 대선이긴 합니다만 주요한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였던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관련 공약 발표 며칠 전에 김경수 지사가 직접 먼저 이 드루킹 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개혁 관련 아이디어를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루킹이 준비된 건 없지만 목차라도 만들고 필요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외곽 팀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조작 팀뿐만 아니라 외곽의 이런 정책 지원팀 역할까지 드루킹이라는 그 사람과 그 일당이 한 것 같아요. 정책을 자문할 정도 이 대화로 수준이네요. 보면 그리고 단순한 자문이 아니고 직접 아마 공약 수준으로 만들어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예정대로 그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반응까지 다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다양한 형태로 심층적으로 분석이 됐던 모양이죠. 직접 와서 듣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서 들은 것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건 대선 팀이었죠. 이걸 어떻게 그냥 어쩌다가 몇 번 만난 그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댓글 조작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팀이 사실은 5구 대선 이후에도 이 드루킹 팀이 있다가 올 3월에야 뭔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선 끝난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식의 작업이 단 한두 건만이라도 있었다면 예. 이게 최순실 씨가 연속으로 손질했다고 해서 이제 이 탄핵이 시작됐는데 그 사건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가정법에 의거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이 드루킹 일당의 이 대화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댓글 조작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심각한 이런 대선 외곽팀의 존재를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에 관한 이 특검팀의 정말 엄정한 수사가 꼭 필요하고 또 김경수 지사의 이에 상응하는 해명과 또 그에 따르는 조사 수사는 예. 불가피해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특검이 뭐 기한을 이제 50% 이상 넘겼고 이제 한 달이 채 남지가 않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밝혀낼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